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 선택 시에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과 맥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안 보실 뿐더러 적자 정도 빼면, 적자 시현하는 거 정도 빼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차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재무제표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재무제표가 중요하다 그러면 좀 식상한 얘기가 되는데, 식상한 얘기임에도 제가 굳이 이번 주제를 재무제표로 넣은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업의 종합검진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재무제표는 그 단면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단면이 주는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업의 생과 사를 가를 정도의 그 정보들입니다. 재무적으로 기업을 봐야 할 이유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업의 핵심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초적으로 최소한 이거는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봐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생과 사를 가르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실제 예도 제가 몇 개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들으시고 투자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무적으로 기업을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에서, 그러니까 영업적 아이디어로 뭐 매출, 영업, 사업적 아이디어로 접근했다가 약간 그 아이디어가 잘못되면 우리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기업에 잘못 접근을 하고 재무적 이상 징후를 뿜어내고 있는 기업의 그 이상 징후 자체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 시장 퇴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부실, 파산, 분식 같은 것이 재무적으로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잡아내지 못했을 경우에 상장 폐지로 이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 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 바로 시장에서 퇴출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이상 징후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성공 투자의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지침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꼭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영업적 접근까지 알게 되면 기업을 발굴하실 때 굉장히 방어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방어적으로 안 되는 거는 걸러내고 나머지 중에서만 픽업을 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수를 해도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차입금과 현금입니다. 이 차입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차입금이 늘어나면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차입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차입과 투자는 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차입금을 늘리는 거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들은 항공기 엔진이나 항공기 기체 같은 거를 개발을 하는 데죠. 근데 이게 단순 하청업체에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생산자로 넘어오려면 국제 공동 개발 사업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컨소시엄을 짜서 그 엔진이나 기체를 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을 모두 그 지분만큼 엠빵을 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도 지분만큼 나눠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발 시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입금 자체도 그 비용 감당할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감당할 만한 차입금이면 향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는 차입을 끌어 들여와서 대규모로 한 투자가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영업이 안 돼서 돈이 모자라서 차입을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투자한 것에서 생각보다 이익이 안 나거나 영업이 안 되거나 그래서 다시 차입을 쓰거나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당연히 기업의 현금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차입을 끌어들여와서 크게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사례는 사이클 산업이나 원자재의 의존이 깊은 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 투자가 대규모로 터지는 시기는 공시나 이런 것들 잘 보면 어떤 때 많이 터지냐면 그 사이클 산업의 정점에서 많이 터집니다. 기업들도 오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CEO라고 해서 모든 판단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릴 때 CEO들은 업황이 좋으니까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본업이 은행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업체분들 많이 만나봐도 그런 오판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부실 나는 경우도 사이클의 정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부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터지는 시기는 정점 근처인데 이게 문제가 정점 근처에서 투자를 했다가 정점이 오래 가고 아니면 연착륙을 하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한 것에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와서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로 차입을 한 거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업황뿐만 아니고 그 업종에 있는 곳에서 좀 과잉 생산이 일어나죠.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그냥 업황이 사이클 산업에서는 업황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무리한 투자를 한 업체는 사이클이 꺾이면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할 계획을 하고 차입을 한 건데 이게 꺾여버리면 자기 생각이랑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내서 차입을 다시 하러 다니고 아니면 대환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이자를 못 내게 되면 내 현금을 박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업에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줘야 될 때 쓸 현금이 부족하니까 자꾸 차입을 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차입도 이제 안 되면 우량 자산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량 자산도 팔다가 안 되면 복합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복합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복합금융 상품은 차입도 안 되고 자산 팔 것도 없을 때 하는 게 복합금융 상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BW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막 미친듯이 찍어낸다 이러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할 때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냐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이해는 하고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그럼 도대체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주 단면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내가 차입한 이자를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을 전부 다 이자를 내는데 쓸 수 있다.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다 이자 낸다는 뜻이죠. 이게 2면은 내가 번 돈의 반을 이자 낸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도 내가 차입한 이자를 충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신용평가사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기업을 판단할 때 차입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본업으로 차입을 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금은 차치하고 이자도 충당할 수가 없으면 이 기업은 지금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의 현금이 급속도로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번 돈으로 이자를 메꾸기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 매각을 먼저 합니다. 팔 게 있으면 먼저 팔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중점 관리 차주라고 차입금이 너무 많으면 신문에 보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다, 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겠다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서 내용 나오는 게 쭉 있는데 그걸 보면 거의 대부분 자산 매각입니다. 이런 데들은 차입을 하거나 투자금을 받아서 유치를 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급한 차입금부터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산 매각도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보통 상장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많이 해요. 주가가 박살이 나고 뭐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유상증자부터 하고 봅니다. 유상증자도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뭐를 하느냐?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게 복합금융입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거나 BW를 마구잡이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차례로 볼 때 복합금융 내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뭔가 안 좋아지고 영업도 안 되는데 차입금도 많아지고 현금도 고갈되는데 얘가 복합금융 상품을 찍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신호를 재무제표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투자를 계속 잡고 있으면 시장에서 아웃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신호를 재무제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미리 걸르셔야 돼요. 이런 움직임은 단면으로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재무제표를 시계열로 보는 겁니다. 한 3년치를 그 사업보고서나 이런 데 재무제표를 3년치를 놓고 보면 현금이 바닥나는 게 눈에 들어와요. 현금이 많이 있다가 작년에는 줄었다가 올해는 더 줄고 차입금은 반대로 늘어나고 이러면은 명백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이 망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서 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손실이 나서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고 1,000억을 쌓아두고 있는데 매년 1억씩 손실을 봐요. 계속. 장사는 엄청나게 못해서 맨날 손실을 보는데 1억씩 밖에 손실을 안 보면 이 회사는 산술적으로 1,000년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차입금을 썼는데 이자 갚을 돈이 없고 원금을 상환하라 그랬는데 원금 갚을 돈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분식의 유혹이 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상장 폐지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저쪽 그 땅에다가 10조 박았다고 해갖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10조면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땅에 10조를 박았는데 멀쩡합니다. 왜냐면 10조 박아도 되니까예요. 돈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박아도 됩니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진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존립에 당장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입니다. 돈이 있는 기업은 차입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차입금이 너무 많아서 원리금이 감당이 안 되면 반드시 이상 신호로 봐야 된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까 제가 영업이 안 돼도 현금이 바닥나고 차입금이 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니까 필요한 돈은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업이 안 돼서 위험한 거는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적자를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는 손실 누적 기업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 가끔 가다 보면 손실이 누적된 기업인데 턴어라운드 투자를 하겠답시고 그 초보분들이 잡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믿음으로 이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존버라는 단어죠. 존버하면 결국 성공한다, 승리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턴어라운드 투자 자체는 정말 초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우리 같이 초보들이 함부로 접근할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상한 거 잡고 존버 외치다가는 그냥 한 방에 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손실 누적 기업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이유가 손실 누적이라고 하면 본업에서 못한단 말이고요. 본업에서 손실을 한 3년이든 4년이든 누적해서 봤을 경우는 재무구조도 굉장히 안 좋아졌을 뿐더러 그 기업의 스토리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맞는지 반드시 체크를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손실 누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들의 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슨 신사업 진출을 한다고 공시를 굉장히 많이 띄워요. 그리고 뭐 신사업 진출을 하니까 어디서 투자금을 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뭐 풍문 확인 공시 뭐 이런 거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어디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LOI를 받았네 뭐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몇 달 지나고 보면 투자금 유치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주주들은 피해를 누적해서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업 같은 경우는 본업을 멀쩡하게 잘하는 기업은 아주 생판 이상한 신사업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업도 못하는 기업이 새로 진출한 신산업에 잘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 진출 공시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기는 싸움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턴어라운드 투자니 뭐니 하면서 어려운 기업을 굳이 쥐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는 터지면은 뭐 10배, 뭐 100배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잃으면 끝입니다. 이런 데들은 기업이 망하면 퇴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피터 린치조차 턴어라운드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턴어라운드 투자는 이제 좀 초보 입장에서 놓아주자.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손실이 누적된 게 눈에 보이면 일단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파산한 기업인데요. 파산 공시가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들어드리면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서 제가 그냥 D 회사라고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D사인데요.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림이 이 기업의 그 주가 움직임 차트예요. 2015년 11월에 고점을 찍었죠.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마 사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걸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우량 기업이었어요. IT 쪽 기업이었는데 수익도 잘 나고 괜찮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오너가 팔고 나가고 기업 사냥꾼들이 인수하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건 뭐 그냥 생략을 하고요. 2015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가 이미 어려워진 다음이에요. 기업 사냥꾼들이 돈도 많이 빼돌리고 이익 누출을 많이 한 다음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자 갑자기 이상한 공시를 냅니다. 중국 쪽 어떤 그룹에서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고 공시를 합니다. 근데 투자 의향서의 투자 금액이 자그마치 1,000억이에요. 이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0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그냥 제2의 설립을 다시 할 만큼의 돈이었어요. 당연히 시장에선 반응을 했죠. 아마 뭐 상한가서부터 폭등에 폭등이 이어졌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 LOI라는 거는 투자 의향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의향이 있다는 거지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의향을 내비친 겁니다. 언제든지 취소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뭘 하냐면 무상증자를 합니다. 통상 무상증자면 호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니까 또 상한가를 가죠. 근데 무상증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치 자체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막 띄우더니 중국 그룹에서 LOI 받았다고 1,000억 얘기한 건 쏙 들어가고 갑자기 제3자에게 유상증자 160억 원 정도를 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1,000억 없어지고 그냥 유상증자 160억 어디 호구 물어갖고 운영자금으로 160억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1,000억 원에 혹한 사람들은 이때 뜨악했죠. 이거 뭐냐. 근데 이때 팔지를 못하죠.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중간중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뜬금없는 공시를 냅니다. 신사업에 진출하고 뭐 굉장히 뭐 드론 사업에 진출하고 나중에는 뭐 하다못해 크루즈 사업에 진출한다고까지 공시를 띄워요. 그리고 되게 쓸모없는 그런 특허 공시들도 자유 공시로 막 띄웁니다. 주주들은 그러면 여기에 한번 잘못해서 거액을 집어넣는 사람은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손실 처리하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때부터 복합금융 상품 찍어내는 것도 공시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면 결국 이 회사가 최고점은 2015년 11월에 24,000원이었는데 얼마에 파산했냐면 530원에 파산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이 회사 게시판에 들어가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회사를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실제로 저의 담당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는 건데 이 회사의 그 경영진이 교체가 될 때 차입을 이빨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금융권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금융권에 다 거절이 됐죠.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5년에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면서 추적을 해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결국 파산된 걸 보고 결국 끝이 이렇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게시판에 보면 이거를 턴어라운드로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한다 그러고 무슨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 그러고 공시를 마구잡이로 냈어요. 그때마다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글들이 꼭 게시판에 보이더라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존버라고 그러죠. 장기 투자는 사실 아무 종목에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존버해도 될 만한지 각을 보고 존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존버를 하게 되면 한 방에 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회전율을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무 수업이 아니니까 회전율 중에 꼭 봐야 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매출채권 회전율이랑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매출채권 회전율을 예를 들어 드리면 1년에 매출채권이 몇 번 회수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매출채권 회전율이 2회다 라고 나오면 1년에 매출채권을 2번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회수되는데 180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내가 매출을 하고 6개월 동안 현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량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매출채권 회수되는데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삼성이랑 거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마진이 박한데도 그 이유가 삼성은 결제 조건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회수에 6개월이나 걸린다. 이건 그렇게 좋은 회수 조건이 아닌 거죠. 이거를 시계열로 놓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회전율 자체, 단면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일이 통상인데 이게 2회전도 안 되고 1회전이나 뭐 0. 몇 회전이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매출했는데 그 매출이 1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소리니까 나한테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매출은 했는데. 이거를 시계열로 놓고 보시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한 3년 전에는 매출채권 회전율이 한 5회 정도 됐다. 한 6회 정도 됐다. 2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온다. 60일이다. 그러면 좋은 조건입니다. 괜찮다. 근데 이게 작년에 갑자기 3회로 떨어졌어요. 그럼 4달에 한 번 들어오죠. 120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대량으로 사가고 늦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갑자기 1회로 내려오더라. 이거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쉽고 명백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회전율은 굉장히 명백한 신호입니다. 회전율이 아마 이 지경까지 떨어졌으면 기업이 이미 망가진 다음일 거예요. 근데도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희망을 갖고 홀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못 보고 그냥 진입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회전율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맥락상은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을 내가 쟁여놨는데 몇 번에 한 번씩 회수가 되냐는 문제예요. 지금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재고자산 회전율 때문에 분식이다 아니냐 말이 많은데 결국 그런 맥락인 거예요. 기억해야 될 점은 회전율이 높다 아니면 정상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회전율이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맥락을 보시고 이게 갑자기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업다운이 되면 원인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회전율이 떨어지면 아까 제가 현금이 묶인다고 그랬죠? 현금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금과 차입이 문제라고 했는데 회전율이 막히게 되면 차입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분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식회계 올해 굉장히 많았죠. 그래갖고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매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회전율이 분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회전율을 알게 되면 분식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분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분식은 투자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멀쩡한 기업으로 보여요. 분식회계한 기업은 매출도 잘 좋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져요. 분식이라고. 막 회계 의견, 적정 의견이 안 나오고 한정이나 막 거부 나오고 상패가 한 방에 돼버립니다. 기업이 이익을 엄청 뽑아내고 있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분식회계를 맞아버리면 허탈하죠.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분식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상 투자자가 알기가 어렵다는 게 최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식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분식을 꾸미는 단계가 있고 분식을 이제 실제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분식이 한창 일어나고 분식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걸려갖고 상패가 되고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이 앞단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제 꿍꿍이를 꾸미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이제 한창 일어나는 단계에서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기업이 빠그라질 정도가 되면 누구나 아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중간 정도에 있는 분식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조사권이 있어갖고 검찰처럼 가갖고 뭐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알게 되는 순간은 많이 늦은 다음에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럴 때는 알아채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미 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는 초보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징후들이 있어요.
이제 분식의 시작 무렵이 아니고 이제 한창 하는 분식 중에 매출을 뻥튀기 하는 분식이 있습니다. 매출이랑 이익을 뻥튀기 하는 분식이 있어요. 흔히 분식이랑 그 비자금 형성하는 거 옛날에 많았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 비자금은 도덕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회사 자체에 심대한 타격은 주지 않아요.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비자금은. 그냥 현금 중에 일부를 유용한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근데 비자금은 도덕적으로 문제지만 회사 자체를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근데 분식은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매출 분식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매출 분식이 왜 회사한테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매출을 조작해서 이익을 과대계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분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출을 조작하죠. 매출을 조작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반드시 생겨요. 왜냐면 매출을 바로 회수했다 그러면 현금이 쌓여야 되는데, 매출을 조작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매출 채권을 쌓아 놓습니다. 근데 이 매출 채권 자체는 자산이에요. 내가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죠. 그러면 매출만 조작을 했는데 이익단도 조작이 되고, 이익과 매출을 조작을 하니까 매출 채권이, 가공의 매출 채권이 생겨서 유형 자산도 뻥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 자산이 뻥튀기 되면 이걸 언젠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회전율을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매출 채권을 쌓았는데 이게 회전이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을 시킬 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보면 매출도 조작이고 이익도 조작인데 자산도 조작이고,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 매출 조작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바로 매출 채권이 실마리가 됩니다. 제가 너무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매출 분식의 대명사입니다. M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을 아주 뜨겁게 불태운 업체입니다. 상장업체는 아닌데요. 이 M사 때문에 금융기관 여럿이 골로 갈 뻔했어요. 징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요. 이게 매출을 분식한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망하기 1년 전의 재무제표예요. 2013년의 재무제표인데 이거 그냥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매출 채권도 금액이 많지 않고 현금도 보유액이 꽤 있습니다. 차입금도 이게 있긴 있지만 무슨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영업 쪽을 보시면 매출은 2배 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이익단 보시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은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금융기관이 당한 겁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잘 돼 있어요. 근데 손익계산서를 천천히 보다 보면 이상한 게 튀어나옵니다. 이 이름도 이상하죠? 매출채권 처분손실. 여기에 매출채권 처분손실이 자그마치 100억을 계상을 해놨네요. 통상 이 제조업이란 회사는 마진 1%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률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마진 1%에 목숨을 거는데 영업이익 800억짜리 회사가 매출채권 처분손실을 100억씩이나,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을 할 때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조금 깎아주고 매각을 하면 금융기관은 그 매출채권을 풀로 회수하면서 할인한 만큼을 내 이익으로 먹는 거죠. 근데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해갖고 100억 원이나 손실을 봤대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영업이익 800억짜리 회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100억을 손실을 본다? 여기서 딱 뭔가 이상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석을 열어서 컨트롤 F로 매출채권을 찾아봐야겠죠? 찾아보면 더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한 게 7,54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채권은 매출처가 정상적이라면 곧 회수될 금액이에요. 근데 100억씩이나 손해를 보면서 7,540억 어치를 다 매각을 해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명확히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는 못 봤지만 이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런 거를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한 예에 불과해요. 이 다른 기업은 매출 채권을 이렇게 매각한 게 아니고 회수된 것처럼 합니다.
매출 채권이 회수되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꾸미냐면 무슨 해외 이상한 회사를 엄청나게 고가에 산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변기 만드는 회사를 뭐 원래는 1억짜리 회사를 1000억에 산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매출채권 회수랑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매출채권 회수한 돈으로 그 과대 포장된 회사를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부풀린 게 고스란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출채권 쪽에 관계가 된 게 좀 이상한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걸러내셔야 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매출채권 너무 많이 매각한다. 아니면 해외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에 투자한다. 해외 회사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다. 뭐 아니면 다른 자회사나 이런 데에 대여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영상을 굉장히 길고 뭐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무제표를 결국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를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요. 이게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꼭 좋은 기업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반드시 우리가 피해 가야 될 기업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적으로 우량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회계사처럼 알 필요는 없고 베스트셀러 중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쉽게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들. 그 정도 읽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꼭 재무제표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분식은 아니지만 이익 빼돌리기 몰아주기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종목 발굴 네 번째 편 영업 이야기에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내용도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무를 아시는 분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전부 다란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정도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재무 쪽 이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맨날 차트 펴놓고 뭐 11선이니 60일선이니 뭐 무슨 지지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해봤자 재무제표가 알려주는 이런 위험 신호들은 차트에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25,400원 찍었다 530원에 파산된 차트 보여드렸죠? 어디에도 위험 요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조금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담은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것들 위주로 이제부터 짧게 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보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한테 편지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하셔서 제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앞으로 올릴 영상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